강태준은 마른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50대 후반의 나이, 평생 일궈온 작은 사업체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은 그의 얼굴에 깊은 골을 새겨놓았다. 희끗해진 머리칼과 눈가의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를 짓누르는 것은 병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대장암 초기.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었지만 암이라는 단어는 그의 세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전원주택.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이 보금자리는 그에게 안식처이자 외동딸 박서연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었다. 아내와는 서연이 어릴 때 사별 혹은 이혼 후 연락 두절하고 홀로 딸을 키웠다. 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좋은 옷, 좋은 교육,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까지. 딸이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기꺼이 사업 자금을 대주고 생활비까지 지원했다. 그의 삶의 유일한 이유는 딸 서연이었다. 암 진단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도 딸이었다. 30대 초반의 서연은 결혼에 실패하고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다. 무능했던 전 남편 때문에 사업도 망하고 빈털터리가 된 딸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다시 함께 살게 된 딸에게 그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아빠가 좀 아파. 처음에는 서연도 충격받은 듯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빠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내가 아빠 옆에 있을게. 그 말에 강태준은 안심했다. 역시 내 딸밖에 없구나. 힘들어도 딸이 옆에 있어준다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그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구토와 어지럼증,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줄면서 거울 속 자신은 낯선 사람이 되어갔다. 병원 신세를 지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서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딸 서연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상태를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침에 일어나 그의 식사를 챙기는 것, 약을 챙겨주는 것, 병원에 함께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그의 방 문턱을 넘는 일도 드물어졌다. 대화는 단답형으로 줄었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서연아, 아빠 물 좀. 네. 짜증 섞인 목소리가 방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물 한 잔을 가져다 줄 때도 한숨을 쉬거나 표정을 찡그렸다. 강태준은 딸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젊은 딸이 병든 아버지를 간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해해야지. 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혼자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졌다. 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다. 병원에 문의하여 경험 많은 중년 여성 간병인 김 여사를 소개받았다. 김 여사는 능숙하고 친절하게 그를 보살폈다. 식사 준비, 약 챙기기, 개인 위생 관리까지 헌신적으로 도왔다. 김 여사가 온 후 강태준은 조금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딸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었고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딸 서연이 간병인 김 여사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김 여사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거나 냉장고를 열 때마다 눈치를 주거나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 저 아줌마 손 깨끗한 거 맞아? 환자 못 만지고 그러는데. 서연의 말에 강태준은 당황했다. 서연아, 김 여사님은 전문가셔. 위생교육 다 받으신 분이라고. 그래도 좀 찝찝하잖아. 아빠 똥 오줌 다 받아내고 그러는데. 딸의 저속하고 무례한 말에 강태준은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김 여사도 서연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눈치였다. 김 여사는 강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따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봅니다. 혹시 제가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강태준은 김 여사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며 말했다. 아닙니다, 김 여사님. 따님이 좀 예민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해주세요. 김 여사님 아니었으면 전 벌써 쓰러졌을 겁니다. 그날 저녁 김 여사가 퇴근한 후 강태준은 딸 서연을 불러앉혔다. 서연아, 김 여사님한테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 거야?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했다.
내가 무례하게 굴었다고? 그 아줌마가 뭘 잘했다고 그래? 환자 똥 치우는 주제에 부엌까지 들어와서 음식 만지는 게 말이 돼? 아빠는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내가 아빠 간병하는 거 힘들어서 간병인 부른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딸의 적반하장 태도에 강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간병인 쓰는 거 힘든 너 배려해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김 여사님은 네가 함부로 말할 뿐이 아니야. 배려? 아빠가 날 배려한 적이 있긴 해. 엄마가 날 버리고 갔을 때 아빠는 나한테 뭘 해줬는데. 맨날 아빠 힘들다고 아빠 외롭다고 아빠만 생각했잖아.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왜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데 다 아빠 때문이야. 서연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만을 뒤섞어 그에게 쏟아냈다. 익숙한 레퍼토리였다. 서연은 어릴 때부터 감정 기복이 심했고 화가 나면 과거의 일을 들먹이며 그를 비난하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혹시 정말 자신의 잘못 때문에 딸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연의 비난은 도를 넘었다. 그리고 그 간병인 아줌마. 아빠 재산 노리고 아빠한테 꼬리치는 거 아니야? 아빠 죽으면 자기한테 뭐라도 떨어질까봐 옆에 붙어 있는 거 아니냐고. 아빠도 그래. 그런 여자한테 넘어가서 나중에 재산 다 날리면 어쩌려고. 박서연,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그만 못해. 강태준은 생전 처음으로 딸에게 소리를 질렀다.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떻게 딸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간병인을 향한 모욕과 자신을 향한 터무니없는 의심, 재산에 대한 노골적인 집착. 왜 틀린 말 했어? 아빠 곧 죽을 거잖아. 그런데 왜 그 아줌마한테 돈 써? 그 돈 다 내 거잖아. 딸의 입에서 죽음과 재산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튀어나왔을 때 강태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딸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사실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더 이상 딸의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더욱 격분하며 소리를 질렀다. 좋아, 나갈게. 아빠 뜻대로 해. 그래, 아빠는 이제 그 아줌마랑 실컷 잘 살아봐. 아빠 돈 그 아줌마한테 다 퍼주라고. 난 상관없어. 아빠 죽어도 찾아오지 않을 거야. 절대 안 와. 서연은 쿵쾅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지문을 챙기기 시작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요란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보니 서연이 짐 가방을 차에 싣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막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딸의 마지막 말이 그의 영혼을 산산조각냈다. 딸이 떠나고 집에는 텅 빈 정적만이 감돌았다. 며칠 밤낮을 울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배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은 살아갈 의지마저 꺾어버렸다. 나는 실패한 아버지다. 실패한 남편이고 실패한 가장이다. 모든 것이 실패했다. 치료를 계속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었다. 주치의 김민준 선생님은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정신과 상담을 권했다. 끌려가듯 찾아간 상담실에서 그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고통과 절망을 쏟아냈다. 처음에는 그저 눈물만 흘렸다. 말을 할 기력조차 없었다. 상담사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1시간, 2시간 하염없이 울고 이야기하며 그의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치료도 그만두고 싶어요. 상담사는 그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말했다. 강태준 씨, 지금 느끼는 고통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박서연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암은 이겨낼 수 있는 병입니다.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김민준 선생님도 그를 찾아와 격려했다. 선생님, 아직 젊으십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세요. 저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항상 김 여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다. 김 여사는 딸이 떠난 후에도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해 주었다. 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김 여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김 여사는 내색하지 않고 그를 보살폈다. 딸이 떠난 후 홀로 남겨진 그를 위해 김 여사는 주말에도 그의 집에 머물며 전일제 간병을 해주었다. 그는 김 여사에게 2배의 간병비를 지불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 그리고 김 여사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강태준은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딸에게 받은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딸의 배신은 그에게 뼈아픈 깨달음을 주었다. 평생 딸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버림받음이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다. 치료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항암 치료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다. 김 여사가 병원에 함께 가주고 집에서 그를 보살펴 주었다. 예전에는 딸과 함께 병원에 갈 때마다 딸의 짜증과 불만 때문에 더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롯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딸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이러니였다.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체중은 더 줄었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다. 조금씩 기운을 차리면서 집안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걸음 옮기는 것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다. 김 여사의 도움을 받으며 간단한 식사를 하고 약을 챙겨 먹었다. 몇 달 후 기적처럼 그는 암을 이겨냈다. 정기검진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강태준은 주치의 김민준 선생님과 김 여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감사함과 안도감, 그리고 다시 얻은 삶에 대한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완치 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원주택을 파는 것이었다. 평생 딸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던 집이었지만 이제 그에게 그 집은 딸의 배신과 자신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만이 떠오르는 곳이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딸에게 아무것도 남겨주고 싶지 않았다. 부동산에 내놓은 집은 예상보다 빨리 팔렸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그의 낡은 가구들과 정리되지 않은 집안을 둘러보며 가격을 흥정했다. 그는 미련 없이 집을 넘겼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마음속 무거운 짐 하나가 덜어지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다. 서울 시내의 한적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새로운 가구들을 들이고 집안을 정리하며 그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다. 김 여사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제 혼자서도 괜찮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그의 완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떠났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활력이 넘쳤다. 매일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내니 헬스장에 등록해 근력 운동을 시작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사업은 이미 정리했고 남은 재산만으로도 남은 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이수연 씨. 50대 초반의 그녀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예술을 좋아하고 여행을 즐기는 그녀와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녀 역시 과거의 아픔 사별을 겪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었다. 이수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큰 위안과 행복을 주었다.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그의 아픔을 이해해 주었고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다. 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수연 씨를 통해 그는 다시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웠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이전보다 훨씬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다. 이수연 씨와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여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롯이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이수연 씨와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의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아보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강태준 씨 되십니까? 저는 강태준 씨가 사셨던 전원주택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지금 어떤 여자분이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강태준 씨 딸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 집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다. 딸 서연이었다. 그가 죽은 줄 알고 유산을 받으러 온 모양이었다. 그 여자분, 박서연 씨 말씀이시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곧 가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는 격분하며 말했다. 아니, 따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 여자친구한테 죽은 아빠 돈 노리는 꽃뱀이라고
욕설까지 퍼붓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오셔서 해결하세요. 안 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강태준은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수연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수연 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수연 씨는 그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옛 전원주택으로 가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딸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사실에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지난 2년간의 회복과 변화 덕분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도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전원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연이 낯선 남녀, 새 주인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 집 내 거라고. 우리 아빠 돌아가셨고 이 집 나한테 남겨주기로 했단 말이야. 당신들 뭐야? 당장 여기서 나가. 아니, 저희가 이 집을 정식으로 매입했다고요. 등기부등본 확인시켜 드릴까요? 새 주인이 당황하며 말했다. 박서연은 막무가내였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아빠 절대 이 집 안 팔아. 당신들 사기꾼이지. 그때 강태준이 차에서 내렸다. 박서연은 그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 아빠. 박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새 주인과 그의 여자친구도 그를 보고 놀라는 눈치였다. 살아있었네. 죽은 줄 알았는데. 암은. 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안부나 반가움이 아닌 죽은 줄 알았는데와 재산에 대한 질문이었다. 강태준은 씁쓸했지만 놀랍게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의 후련함마저 느껴졌다. 그래, 나 살아있다. 그리고 암도 다 나았고.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박서연은 그의 옆에 서 있는 새 주인 부부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이 집 주인들이시다. 내가 2년 전에 이 집 팔았어. 박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팔았다고? 왜? 아빠 곧 죽을 거였잖아. 그 돈 다 어떻게 했어? 강태준은 딸의 노골적인 재산 욕심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다. 그 돈? 남은 내